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50회 방송 3부 드디어 유신의 최종장입니다. Finally.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드디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쏩니다. 그분이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자, 유신지사가 다스리는 유신체제를 살던 한 유신지사가 이번 회의 주인공이고요. 박정희는 김재규를 삼성 장군인 채로 전역시키려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유정회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을 시키게 되는 건데요. 깨알같이 사성은 안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GD가 다른 아이돌은 절대 다른 음악방송 1위를 할 수 없게 2위까지만 시키고 자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신곡 계속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분인데. 근데 사성이 가지는 의미가 뭐 달라요? 군인들에게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별 그거니까. 그렇네. 아, 5성 바로 미망이잖아. 대통령이 5성이니까. 그렇지. 김재규는 싫지. 그러니까 사성 달고 싶죠. 그렇네. 그런데 주군의 명령이잖아. 이미 박정희 파벌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충실히 이 사람의 의지를 따라서 군을 제대하는 거죠. 자, 우리 광고 듣고 오기 전에 28자로 구성된 칠원절구시 한 편 듣고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안하 준영 복백설, 천고 신성 수감침, 남북 경계 하처제, 국토 통일 불성한. 번역하면 눈 밑에 펼쳐진 험준한 고개에 흰 눈이 덮여 있어. 오랜 세월의 신성함을 누가 감히 침범하겠는가. 남과 북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가. 국토의 통일을 못 이룬 것이 한이로다. 이런 식고요. 제목은 장부한입니다. 대장부의 한 정도 되는 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시 어떻습니까? 대표님은 어때요? 시호님은? 일단 이 시가 이게 제2외국어를 이제 간 마스터한 사람이 단어 수거가 없어요. 단어밖에 없어. 이따 봐봐요. 이 눈 밑에 펼쳐진 할 때 안하줄령이라며. 원래 한시를 하려면 어떤 그 식구를 수거를 가져오는데 직역이죠. 안하, 눈밑, 준령, 험준한 고개. 이게 뭡니까? 복백설. 복백설. 제목도 그래. 장부한이 뭐야. 장부지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의 신성함을 누가 감히 침범하랴 해서 그 신성 이거는 그 서양식 표현이죠. 근데 칠원절구시를 하면서 천고 신성 수감침이로 그대로 갖다 썼어요. 이런 부분들. 야, 이거는 이제 김재규가 군대를 떠나면서 부대 관할 지역을 내려다보면서 지은 장부한이라는 시입니다. 이거 되게 드라마로 웅장하게 그 자기가 예하로 다스렸던 부대를 보면서 이제 내일이면 저녁이고 나면서 갑자기 웅장한데 그 사람이 입을 여는 거야. 나 간다 군대 뭐라고 했잖아. 서울 떠난다 뭐 이런 기분이야 솔직히. 안녕. 이 시가 좀 그래 느낌이. 웅장하게 왜 큰 칼 옆에 차고 이런 기분이 아니라 간다. 네. 그 이순신 장군님의 혈염사나 이런 거 진짜 간지나잖아. 그러니까요. 평가하자면 빡세게 한학을 배웠던 만큼 쓸 줄 안다. 칠원절구 형식을 쓸 줄 안다. 다시 말하지만 김재규의 세계관은 한학적 세계관은 아니었어요. 그죠. 유신적 세계관 안에서 한학을 배웠기 때문에 유신적 세계관 안에서 한시를 쓸 줄 안다.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티브가 아닌 래퍼가 영어로 랩 짠 거예요, 그냥. 그냥 그거야, 그거. 외국어를 할 줄 아는데 유창하게 한다기보다는 할 줄 안다. 요 영어, 정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로 영어 랩 하는 건데 수거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네. 그냥 단어로 그냥 이렇게 학교, 종교, 벌교 이렇게 하듯이. 학교 종교 오랜만이다. 한 거야, 그냥 얘가 지금. 이게 딱 왜 어떤 영화지? 최근에 나왔던 어떤 영화인데 영화에서 그런 장면 똑같잖아. 그 왜 박보영, 이종석 씨가 나왔던 그 영화에서 중간에 그 서울에서 온 여고생이 전학생이 그림 그리는데 무슨 청춘 그건데. 청춘 그거 거기서 그림 그리는데 피클란 청춘인가 뭐 그런 거 같아. 맞아요. 그러다가 그림 되게 진지하게 그려. 근데 딱 돌면은 그림에 낙서만 돼 있어. 왜 아가씨에도 나오잖아 그런 그림. 그림 되게 진지하게 그리는 것 같은데 그림 이렇게 하면 딱 빵 그런 터졌잖아요 그거. 사실 그런 느낌이야 지금 이게. 시가 뭔가 한문이 잔뜩 써 있으니까 그럴 듯해 보이는데 막상 쭉 보면 어라? 진짜 어라? 이런 느낌. 그런데 이 장부한이라는 시를
사람들 그 김재규를 나중에 변호하면서 네. 김재규를 흠모하게 되는 인권 변호사들 네. 이 사람들은 장부한이라는 시를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서 간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학도 유신도 그 세계관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어 보이는 거죠. 한시 칠원절구 한시를 현대인이 써서 남겼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럼요. 이렇게 갑자기 우리처럼 말 많은 사람들한테 과묵하신 분이 나타나서 간다 서울 하면 이 사람 과묵하고 참 무게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있다. 이 사람이 쓴 한글 현대시도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유정의 국회의원이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물론 박정희의 의지죠. 유정혜는 유신 정우회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국회 내에 박정희 친이돼요. 유신 정우회야. 정우회. 진짜 이름 봐. 이게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서 가능한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정의 친구? 이것도 버두자야. 벗이 어딨어. 정치할 때. 원내 교섭단체에 무려. 즉 전국 선거 단위로는 TK가 박정희 조슈번이죠. 네. 군대 내에서는 하나회라는 조슈번이 있죠. 이제는 아예 이 사람 의회 정치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의회 내에 유정회를 만들어가지고 본인 박정희 파벌을? 의회 내에서도 박정희 조슈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그 남노당 시절에 했던 그 세포라든가 어떤 그 뿌락치에 약간 요거에서 배운 전술 같은데. 물론이죠. 당연히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지. 근데 김재규는 유신에 반대하면서도 유정회 소속 국회의원이 되고야 마는 거죠. 이때부터 이 사람의 가치관 발해가 나는 거지. 자 이제 드디어 생각났어. 이전 제가 에피소드에 제가 네. 여자친구에게 박치기 했던 네. 그 마음이다. 김재규의 마음이. 저도 요거 한 대 쥐어받고 싶은다는 생각했지만 사람은 때려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박치기란 것처럼. 근데 새로 들어 내가 나중에 혹시나 네. 모르지만 훌륭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다 칩시다. 그래서 이 대표라는 사람을 사후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 그러잖아. 어떤 그런 뭐 말로만 듣기로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배제와 이런 거 하지 말자 팟캐스트 운영했다는데 한편으로는 여자친구에게 박치기를 하는 김재규랑 비슷하게 보이지 않아요? 되게. 그가 박치기를 했던 이유는 이게 나중에 악랄하게 보면 여자한테 손찌검 하는 주제에 괜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얼마나 지는 고결했다고 고결했다고 좋은 소리 하고 뭐 이러지 말자 저러지 지는 얼마 잘나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재규어 이동규 대표님. 아니 너무 뭔가 이해가 돼 머릿속에. 동규어. 동규어. 근데 동규어는 물고기 같아. 그러니까 동규어는 물고기 같아. 진짜. 물고기 같아. 좀 요리를 잘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면 별미인데. 왜 먹을 수는 있는 물고기잖아. 딱 그런 거. 혀에서 독 나와. 어두일미라고 혀의 독을 빼고 그죠. 그냥 어두를 즐겨야 되는.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님을 오체분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임명되는 건데요. 차장님도 아직 부장이 아니에요. 김재균 싫죠. 왜냐하면 군생활 시절 자기 밑에 있었던 신직수라는 사람이 부장이었어요. 그럼 계급이 뒤바뀌는 거죠. 누가 좋겠어요. 근데 김재규의 태도는 참 단순해요. 각하가 시키면 한다. 그 부임 하루 전날 박정희도 이제 좀 미안했는지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청와대에 불렀어요. 이때가 1973년 12월입니다. 김재규가 갔네. 갔더니 유경수 여사랑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여사가 이우라하게 대해서 그런 사람 좀 중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박정희가 말하다 보니까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아녀자가 감히 국정에 간섭하느냐 이 일가를 한 거죠. 감히 유교사님한테. 그 말을 듣고 유경수 여사가 어머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조아릴 뿐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원래 청와대 안에 야당이라고 해가지고 바른말 직언을 제일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둘이서 어마어마하게 싸웠다 그래요. 우리끼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경수 여사님 굉장히 사람들이 뭐 어머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인지도 모르고. 맞아. 둘이서 어마어마하게 싸웠는데 그럼 김재균 뭐가 돼? 그치. 근데 꼭 이런 사람들 있다. 맞아. 나도 이런 거 당해본 적 있어. 초대받아 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사람 불러놓고 꼭 싸운다. 부부싸움을 이렇게 한다. 김재균은 투명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 그 밤 10시까지 한 숟갈도 뜨지 못하고 꼿꼿이 앉아 있었다가 배고파. 일어나가지고 박정희한테 저 이제 가보겠다고 이제 가는데 박정희는 화가 나가지고 인사도 안 받았대. 근데 현관에 나가는데 유교사가 쫓아와 나와가지고 뒤에서 김재규를 뒤에서 끌어안고. 그래? 끌어안고? 안았대요. 안고 김 장군님 다 들으셨죠? 장군님은 누구 편이셔요? 하고 물었다는 거야. 답정너잖아. 진짜 답정너다. 그래서 김재규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경모님 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후에야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안 놔주는 거야. 다시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김수환 추경영에게 김재규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배고픈 시절 얘기군요. 밥도 못 먹었는데 10시까지. 당 떨어져서. 박정희는 자기 장기말을 자꾸 시험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중정 차장에 고분고분 앉았어요. 김재규가 싫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정 차장 오래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자기 밑에 있던 놈 밑에서 자기가 시킨 거라고, 대통령이 시킨 거라고 우직스럽게 하네. 그러니까 이거 배알 보니까 꼴려하지 않고 잘하나 못하나 본 거잖아요. 이거 역시 김재규야 해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걸 맡겨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그럼 조폭스럽죠. 사성을 시켰었어야지. 아니지 조폭스럽지. 이렇게 한번 야지를 놔서. 근데 보통 요럴 때 야지를 놓을 때 그릇이 좀 뭐 이걸 좋게 표현한 그릇이 좀 작은 애들은 형님 정말 섭섭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고 좀 이제 그냥 술 먹고 와서. 묵묵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들은 이렇게 그냥 있으면 이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런 되돌려주는 거. 요거는 박정희가 잘했죠. 그죠. 네. 자, 어떤 대단한 일이냐. 건설입니다. 아니 사성을 시켜달라고 사성을. 1973년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죠. 오일 쇼크. 이거는 이제 중동 전쟁에서 중동 국가들이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짜증나가지고 전쟁으로 안 되면 석유 전쟁이야 이러면서 석유를 전 세계에 안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석유 가공해가지고 수출주도 하는 나라잖아. 석유가 안 들어오면 망하죠.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원유를. 이때는 또 어떤 때냐면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걸쳐가지고 월남전 파병 부대가 다 철군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월남전 파병에서 외화벌이 했죠. 네. 그죠. 외화벌이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산업에 치명타가 오게 되죠. 밖에 나가서 뭘 팔아야 돼? 사람을 팔자. 우리 젊은이들 다 중동으로 가서 나라가 텅텅 비게 해야. 아이도 낳고. 박정희는 중동 건설업 진출로 이 난국을 타개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세웠어요. 역시 적임자는 김재규였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인력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그죠. 전투 정신으로. 전투 건설. 전투 건설을 해서 더 싼 가격에 더 빠르게 이 돈 많은 그 석유 부자들한테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공사 속도를 파는 거예요. 네. 속도전의 대가 김재규 아닙니까? 여기서 보수주의자들의 아이러니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박정희는 이미지 정치의 천재였죠. 그렇죠. 어떤 박정희 하면 생각나는 전형적인 이미지들로 우리는 박정희를 기억하죠. 박정희를 뭐 나쁘게 보나 좋게 보나. 그중에 이 박정희의 성공 시대를 연상시키는 몇 개의 상징적인 이미지. 그중에 하나가 서독 광부 간호사. 네. 가서 얼싸안고 울고 막 이런 부분 있죠. 네. 그죠. 근데 여기 진보 진영에선 되게 웃겨. 사실은요 울지도 않았고요. 대충 그렇게 막대했대요. 근데 이게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해? 사실은 이미 바로 그 이미지 정치 자체를 비판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이미지는 조작된 겁니다. 요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늘 얘기하는 이 진정성 타령이라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해? 뭐가 진정성이. 중요해? 그 연기를 기획한 어떤 그 철학적 근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까지도 안 가. 진정성 없었다 이 얘기잖아. 그리고 하나는 경부선 착공하면서 폭파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 하나의 전형적인 빠질 수 없는 게 중동 건설붐이죠. 박정희를 영웅시하는 사람들은 중동 건설붐의 이미지를 굉장히 낭만적이고 영웅적으로 추억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김재규를 비열한 암살자로 기억을 하죠. 그런데 박정희는 김재규를 건설부 장관에 앉히고 정권을 주다시피 했어요. 중동 건설붐의 낭만은 김재규 작품이에요. 요 얘기하면 보수주의자들 다 기분 나빠한다. 그건 팩트 폭력을 멈춰주세요. 각각께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아니 잘했다고. 진정성 따윈 일도 없어. 자, 보수 쪽 사람들 갑자기 또 놀리고 싶네. 하지만 우리는 그만 놀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돌진, 근성, 정신력 이 차원에서는 똑같은 유신 지사였던 거예요. 김재규는 중동붐의 1등 공신입니다. 최고 지휘관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 나라 경제를 중동붐에 완전히 올인했을 때의 건설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성 장군 훨씬 이상이죠. 그렇죠. 예, 총칼만 없을 뿐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건 사성 장군인 걸. 그래서 장수 건설부 장관이 돼요. 장수 건설부 장관이 돼서 자 박정희식 고속 성장 있죠. 네. 여긴 명함이 있죠. 이 명함을 다 인정한 상태에서 이 박정희식 고속 성장의 세계관에서는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한 사람이 김재규예요. 그리고 드디어 1976년 12월에 중앙정보부장에 임명이 되는 거예요. 자, 1976년 12월에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기 전에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 다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청학령 사건.
그다음에 인혁당 재건이 사건. 네. 야, 인혁당이란 건 뭐냐면 원래 1960년대에 있었던 사법 살인 사건이에요. 네. 용공 조작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부르짖는 사람들을 다 엮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혹독한 고문을 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 뭐냐면 우리는 사실 빨갱이고요.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유신 정권이 이제 3년 4년 지나면서 이제 국민들이 못 참으니까 용공 조작 사건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인혁당은 사실 와야 되지 않았다. 사실 인혁당을 또 재건하려고 했다. 이게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에요. 용공 조작 사건입니다. 인혁당 같은 거 없어요. 애초에 있지도 않은 조직인데 뭐. 그리고 민천학령, 뭐 그 민주대학생 총연맹, 이 민천학년도 그냥 대학생들 내부의 빨갱이들을 우리가 드디어 잡아내는데 성공해서 국가 전복 사태를 막았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 용공 조작 사건이죠. 그죠.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장 되기 전에 DJ 납치 사건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용공 조작 사건의 용공을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용공, 저 사람들 공산주의자라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작한 사건. 용공 그 자체를 조작 사건. 용공 조작 그렇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법 살인이었고 이때 뭐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김재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추잡한 이우락이니 윤필용이니 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권력투쟁 그리고 네. 박정희에게 썰려 나가는 모습 뭐 김종필도 이제 이때쯤 되면 박정희 눈치 보여가지고 언제 죽을까 막 이러고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국가 권력이 박정희로 대변되는 국가 권력이 선량한 시민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사법살인하는 모습을 봤지만 괴로워만 하면 됐어요. 이때 김재균은 자기는 중동 건설만 하면 되니까.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1976년 12월에 중앙정보부장이 돼버리면 이때는 자기가 그 일을 해야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권총 들고 왔대요. 박정희와 독대하는 자리에. 그러나 참아 쏘지 못했죠. 이때는 왜냐? 자기 은인이자 자기 주군이잖아. 아직 마음이 남아있죠. 아니 아직 그때나 지금이나 김재균은요. 박정희를 총격해서 죽이고 나서도 박정희 자기 주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쏠 만큼의 마음은 못 가진 거지. 못 가진 거죠.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박치기를 못한 거지. 그런 거. 이때는 유신 독재가 절정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재균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박정희를 덜 미워하게 함으로써 체제를 지키고 이 주군에게 충성하겠다. 주군도 지키고. 주군도 지키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유신 체제를 좀 더 온건하게 바꿔가지고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킨 다음에 천천히 민주화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진전성은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자마자 자 12월이니까 바로 해가 바뀌죠. 네. 해가 바뀌자마자 1977년부터 온건한 정책을 마구 추진하기 시작해요. 김지하 시인을 1년 10개월 만에 가석방합니다. 이때 가석방 안 됐으면 김지하 죽었어요. 야당 고문을 석방하고요. 민주구국헌장 지지서명운동 관련자를 석방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11명을 추가로 석방해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복역 중인 신부, 목사, 학생들 14명을 석방합니다. 고은 시인을 석방합니다. 교도소에서 이제 고문당하면서 건강 악화로 생명이 위험하던 김대중, 이 DJ를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시켜가지고 살려줍니다. 이것이 모두 한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봄이었습니다. 봄이. 사실 이거는 모두 박정희의 뜻에 반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특히나 이런 말까지 합니다. 긴급조치 9호. 긴급조치 9호라는 건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기분 나쁘면 다 잡아갈 거야. 이게 긴급조치 9호인데 긴급조치 9호를 철폐하자고 건의를 해요. 박정희가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10호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반려가 되죠. 네. 박정희. 근데 보수 인사들 되게 웃겨. 자지철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리고 있던 김재규가 그 발악적인 아부의 차원으로 더욱 강력한 10호안을 내밀었다. 하지만 우리의 지도자 박정희 각하께서는 온건하신 분이므로 10호를 반려했다. 거기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거죠. 순 거짓말입니다. 10호는 조금 더 온건했어요. 진보 인사들은 진보 인사들대로 지금까지는 9호나 10호나 도끼인 객낀이란 이유로 김재규의 진정성을 부정했어요. 요거는 둘 다 불공평한 태도예요. 어쨌든 온건했다고. 이거는 이제 세월을 거슬러 올라. 네. 이후 한 이제 20년 후에 2002년에 네. 서세원 씨가 제작한 긴급조치 19호라는 가수 다 잡아들이는 그 영화. 그 영화. 희대의 망작이라는 그 영화. 그렇습니다. 대단한 영화입니다. 일단 제목을 그런 식의 어떤 파시즘적인 법을 생각할 때 긴급조치라는 용어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참
옛사람. 서세원 씨다. 조갑제가 특히 대표적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꼭 차지철을 집어넣어요. 차지철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렸단 말이죠. 분하고. 그렇다고 대통령은 너무 어렵다 이거야. 시국을 헤쳐나갈 그릇은 못 되고 그러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다가 어떤 충동 상태에서 권력욕 반, 충동 반으로 11억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발기부전도 있었고 말해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창작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의 강경책을 반대하면서부터 이미 사실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세계관은 또 조갑제 같은 사람들은 멋있다고 생각해. 유신적 그 세계관은. 그럼 저기 주석궁의 탱크 지금 사나이즘이 지금 불타오르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글을 쓰고 있지만 내 글이 아닌 듯 뭐면서 혼란하다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또 영웅적인 또 어떤 민주주의자 같은 면모가 있잖아요. 네. 김재규는 이제 갈등했던 거죠. 중정부장 시기 내내 고민에 짓눌려 살았던 거죠. 자, 첫 번째,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죽죠? 그럼 바로 박정희잖아. 그쵸. 근데 이 사람의 사부는 이종찬 장군이란 말이에요. 군인은 민주주의의 헌정 가치를 위해 죽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 사람은 건설부 장관을 거쳤지만 자기 정체성 군인이란 말이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너무 비우기는 힘들어요. 이런 것까지. 아버지로부터는 존경받는 선비로 살라고 배웠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충돌하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은 유신지사적이라는 거지. 그쵸. 목숨을 걸어서 나 하나 희생해서 내 이름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은 박정희 유신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사무라이 정신에 심취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터럴리 사무라이인 건가요? 제가 우리가 설명을 아는 그 해볼까요? 사무라이 그냥 그 자체인 거죠. 자, 설명을 해볼 테니 두 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최서영 전 코리아 헤럴드 사장님이란 최서영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유신하고 나서 지도급 인사들이 번갈아 새마을 연수원에 입교해서 합숙 교육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김재규하고 합숙을 했던 거예요. 그때 김재규하고 많은 대화를 이분이 나눴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느낀 것으로는 그는 질서를 존중하는 전형적인 군인. 그것도 죽음의 미학을 찬양하는 일본 사무라이를 동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일본 특파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세지마 류조는 이토추 종합상사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고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만주군으로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전에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셀러리맨의 신화고요. 이토추 상사를 엄청나게 키워서 그 왜 88 올림픽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재연도 해주고 뒤에서 우리나라 와서 많은 재연을 좋게가 아닙니다. 이 사람 기시노부스키와 고다마 요시오바 그 라인입니다. 다 근대인이 아닙니다. 여기 근대인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붙어서 지한파, 친한파라고 해야 되나? 뭐랄까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그런 위해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세지마 류조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해 온 것이 생각난다. 이런 증언이 있고요. 김재규의 평생 최고 애창곡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이크 잡으면 부르는 18번 있죠. 이 애창곡 이름이 사나이 결심. 이런 가사가 눈에 띕니다. 이 몸이 죽어 세상을 떠날지라도 이름만은 남기리라. 중정부장이 싫었지만 중정부장 지위를 살짝 이용해서 외국의 문물도 즐기셨습니다. 당시에 일본 문화가 수입 금지였죠. 그렇죠. 예, 근데 일본 문화 장르물을 즐기셨는데 사무라이 영화가 나올 때마다 이걸 비디오로 입수해서 심취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하면서 또 한 가지 인간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분의 선조가 김문기죠. 그 김문기. 우리 일부부터 얘기했던. 다시 말하자면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했다가 능지처사를 당했는데요. 이분이 사육신에 포함이 안 된 거야. 이게 불만이었어요. 당시 중정부장이란 거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죠. 국사편찬위원회를 압박해가지고요. 김문기를 사육신 목록에 넣어요. 그럼 누군가 하나 나와야 그 여성명이 되잖아. 또 나올 사람은 없잖아. 그 상태에서 사육신묘에 김문기의 허묘 넣어버리니까 사칠신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입에 뭔가 쫙 안 붙네요. 문제는 김문기는 이미 조선시대에 복권이 돼가지고 삼중신이란 것에 포함돼 있었어요. 심지어 삼중신이 사육신보다 급이 더 높아요. 다만 대중적으로 사육신이 더 입에 잘 붙을 뿐이야. 관련 서적을 한번 들춰보기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현재 김영 김씨 종친회는 김재규의 유지를 받들어 김문기의 사육신 포함 사건을 올바른 역사적 재평가로 규정하고 관련 자료를 아주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삼중신이 더 위입니다, 여러분. 왜 위냐? 사육신은요, 고문당하면서 다 불었어. 성균관 스캔들에 나오는 성삼문, 박팽년 다 불었어. 다 불고 살려달라 그랬다고. 삼중신은
김문기는요 끝까지 안 불고 욕해가면서 죽었어요. 중신 아니야 중신. 중신이라고. 이 아니야? 마음 그거 말고 사육신. 잘 살았어. 나 그거 말고 사육신. 나 그거. 그죠? 어쩐지 브랜드가 더 대중적이야. 아니 애기들 먹일 때도 뭐 먹이면 이게 더 좋은 건데도 애기들이 그거 말고 이러잖아. 더 좋은 걸 줘도 왜 먹지를 못하니. 그치,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이제 김재규 사후에 이 사육신묘나 이 기념관에서 김문기를 그냥 퇴출하면 될 법도 한데 이미 그렇게 못하죠. 종친회에서 가만히 있나. 그치. 자, 그런 깨알 같은 중정부장 시절에 자 얘기를 들었고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내가 장담한데 이분 중에 책 읽으시는 분도 없는 거,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삼중신이 더 좋다는 들 유명하지 않으니 무쓸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뭔가 굉장히 그 브랜드 친화적인 한국인이네요. 네. 브랜드. 그러네. 한국인이네요. 한국인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건가요? 그렇죠. 브랜드 프렌들리. 왜 예를 들어 명품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을 때 진짜 명품인데 안 유명한 거보다 안 쓰잖아요. 안 쓰잖아. 좀 이거는 대중적인. 조선인이라기보다는 한국 지금 근대화로 오고 있네요. 그렇죠. 한국인이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뭐라 그러세요?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김재규는 죽음에 심취해 있었어요. 비장한 그런데, 죽음에 심취했었던 거죠. 비장하고 현란한. 그런데 죽으려면 국민을 위해 죽겠다. 즉 민주주의를 위해 죽겠다는 생각은 하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는 민주주의자입니다. 근데 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또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게 약간 중립적으로 보자면 중립적이란 또라이가 나쁜 말이야. 왜냐면 이제 민주주의를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맞는데 내 왠지 느낌에는 아까 이 사람이 양태에 집착하는 인물이잖아. 네. 아름답고 낭만적인 서사를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뭔가 잘못됐다는 건 느꼈는데 그 양태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민주주의를 위해 죽겠다는 생각이 이게 원래 철학적 신념이 베이스가 되면 그 신념이 요게 코어가 되고 그 와중에 방법을 찾는데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전후가 지금 거꾸로 됐어. 그렇죠. 죽어야겠는데 죽을 가치로서 그나마 뭐 있는 것 없나? 중에 가장 좋은 거. 자기 당위를 찾는 거야. 하지만 가장 좋은 걸 고르는 어떤 그건 있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고. 더 정확하게 비정하게 말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려고 한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또라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라는 거죠. 자,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민주주의자예요. 맞아요.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프 민주주의자예요. 뭘 위해서 죽겠다. 그 뭐가 민주주의자. 자, 요거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죠. 그건 인정할 수 있지. 그럼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쨌든 뭘 어쨌든, 걸었잖아. 네. 훗날 법정에서 대의를 위해 소의를 희생했다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이런 차원이에요. 박정희 정권의 성격을 원래는 보다 순하게 조절해서 박정희에 대한 충성도 지키고 군인이자 관료로서의 의무도 다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했단 말이야. 김수환 추기경 만나서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잘했다 그래요. 그런 좀 멋있는 결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의 바른. 그리고 게다가 중앙정보부 부장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민주화 하시는 인사들에 분들과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특히나 그분들을 많이 보호하고 그 앞에 서서 계셨던 분이 김수환 추기경이니까 또 끝과 끝은 통한다고. 존대하는 거지. 그렇지. 얼굴은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겠죠. 이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서 했던 얘기가 박정희를 환자에 비유해요. 중환자는 죽부터 천천히 먹여야 소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천천히 설득을 해볼 테니까 조금씩 온건하게 그렇게 민주화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누구나 자연스럽게 뿜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근대인이 될 뻔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 아까운 묘한 지점이 있어요. 천천히 어쨌든 사람을 쏴 죽일 수는 없으니 천천히 뭔가 설득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게 온건하게 뭔가를 돌리려고 하는 근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이제 시대의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섭렵이 된 거지. 섭렵이 된 건데 결국 성장기 그리고 젊은 시절에 자기 그 DNA로 박혀 있었던 그 양태를 이것이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제 유신 후기에 들어서면서 김재규는 박정희가 이제는 설득 불가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 사실 설득 불가. 네, 느낌 상태였잖아요. 좀 있어요. 설득 불가했어요, 사실은. 응. 아 그리고 이거 잠깐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김수환 추기경과 김재규가 만나서 얘기했다. 요 얘기를 아까 그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또 맥락을 잘못 알면 뭐 김수환 추기경 맨날 뭐 가난한 자들의 뭐 앞에 한다더니 뒤로는 그 김재규는 호박씩 빈자의 가고 아버지라더니. 뒤에 뭐 중앙정보부장이랑 뒤로 만나가지고 어. 호박씩 가면서 왜 너도 씨바스리갈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이 안 되지. 같이 만나서 말을 하고 그래야 사람들도 감옥에 있던 사람도 빼내고 그러는 빼내고 거지. 그런 거지. 근데 사실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세계를 그렇게 진짜 딱딱하게 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원리주의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일본의 방식이에요. 음. 전쟁을 하다 보면 퇴각도 있고 항복도 있고 장군들끼리 만나서 그럼요. 협상도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항복 협상도 하고 막 이런 건데 말도 그- 섞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맨날 반자의 돌격만 하다가 일본 제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넌 내 적, 나랑 말 섞지 않음. 뭐 이런 거잖아. 그럼 반자이밖에 없지. 협상이란 게 없는데 뭐. 그렇게 1979년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두둥. 이해 유신체제 반동은 그게 치달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해 말이죠. 8월에 YH 무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회사가 가발 회사예요. 네. 가발 회사라는 게 그 재료도 사람 몸에서 나오고 만드는 과정도 사람의 인력에서 나오는 정말 그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잖아요. 그쵸. YH 무역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여공들이 몇 년째 투쟁 중이었어요. 살인적인 노동, 저임금, 부당해고, 감봉, 기타 현장에서의 그 남성 간부들의 폭력. 자,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잘못이 여기 다 있어. 모든 악이 여기 다 있는 거. 완전 장발장에 나오는 그죠. 성냥공장 같은 데란 말이에요. 여기 저항해서 여공들이 이제 그 저항했으면 말 들어줍니까? 당시 회사가 후드려 패지 경찰 불러가지고. 그래서 몇 년간의 투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79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하도 폭력적인 탄압을 당하고 경찰도 말을 안 들어주고 정부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나중에 절망적인 심정으로 여공들이 신민당 당사를 찾아갑니다. 이 신민당 당수가 김영삼이죠. 김영삼은 농성을 허락할 뿐 아니라 잘았다. 여러분이 산업화 경제발전의 근간이다. 여러분이 영웅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김영삼이 선언을 해줘요. 근데 이때 당시 김영삼 젊고 잘생기고 진짜 그 열혈남아였잖아. 열람에다 경남 출신의 도련님이잖아요. 네. 사실. 이 김영삼이 이 잘생긴 얼굴로 여공들 손을 맞잡으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와, 이 여공들 표정을 보면 감동받은 표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몇 년 동안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들어주는데 이 당사 이 사람이 김영삼이 내 말을 들어주는데 당연하죠. 김영삼이 지금 기준으로야 좀 이렇게 후덕후덕 아저씨 같지만 솔직히 무식하긴 무식해요. 왜냐면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막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또 거기에 도련님 출신의 그 약간 아나무인 있잖아. 겁나는 거 없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어땠냐면 경찰이 탄압을 진짜 되게 이 당시 경찰 서슬퍼런 경찰인데 네. 와가지고 바로 사람들 보면 싸대기를 날면서 그 대장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람 다 죽이려 그러냐고 나도 죽여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거 되게 맞아, 멋있잖아. 나부터 먼저 하라고. 네, 멋은 있는데 나중에 김영삼 경찰한테 양쪽에 이제 그 팔짱 네. 해가지고 끌려가면서 깨알같이 복수는 당했습니다. 맞아요. 네, 명치를 또 그렇게 몇 대 마시면서 가셨다고. 그랬는데 자, 김영삼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죠. 이 사람 싸나잖아. 그죠. 이게 박정희가 잘 걸렸다. 음. 신민당사 김영삼 잘 걸렸다. 다 때려잡으라고 강경 진압을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 이 사람의 그 판단력이 거의 제로야. 지금 내가 봤을 때. 박정희는 맛이 간 거예요. 야당 지도자인데 이 건드릴 게 있고 안 건드릴 게 있는 그럼요. 건데 여기서 이제 간 거죠. 이걸 해야 하는 사람이 김재규가 된 거예요. 중정부장이잖아. 자, 김재규 머릿속 칵테일 또 원심불이 되고요. 또 돌아가. 이거는 김재규 인생 최악의 치욕이에요. 왜냐하면 힘없는 여성들을 폭력으로 진압했어요. 폭력 진압했어요. 이 사람은 사나이 결심을 부르는 사람이고 머릿속에 조선시대 선비 그다음에 그치. 일본 사무라이 이게 들어갔는데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여공들을 팼단 말이야. 패면서 진압을 했는데 이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김재규는 이제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때 김재규가 어떤 멘탈이 깨지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갑진이 여기서 이상한 말 한다. 박정희는 잘 수습하라고 했는데 김재규가 강경 진압을 하면서 사상자가 나왔다. 이게 뭔 소리요? 누가 구체적으로 죽을 만큼 강경하게 진압해라고 명령합니까? 척 보면 척이지. 그러니까. 왜 대부나 사극 같은 거 보면 눈치껏 알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6.3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지휘를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생각이 이상 지금 충돌되는 순간에 어떨 때는 강경 진압을 했겠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뒤로 물러섰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아까 63 항쟁 그 시절에 그거랑 굉장히 또 재판이었겠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쪽으로 프레임을 맞추면 아마 굉장히 그렇게 또 나쁘게도 보일 수 있고 또 이쪽으로 프레임을 맞추면 또 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온건한 뭐 이런 모습을 어쨌든 어떻게 보려든 뭐 자기 마음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영삼은 의원직이 강제로 제명됩니다. 세상에 야당 당수의 의원직이 제명된다는 게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게 끝이 아니라 김대중처럼 풀코스를 마음속에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구속과 고문으로 이어지는 그 풀코스. 근데 사실 김재규 아니었으면 김영삼도 당했습니다. 김재규는 제명된 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더 이상 가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박정희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뭐가 충분해 제명으로. 충분했죠. 의원직 제명으로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마 항쟁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10월이 되는 거죠. 10월 18일. 자, 여러분, 부마 항쟁은 부산 마산 지역을 경남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친 말하자면 12고 항쟁인 거죠. 시민들의. 김영삼 이 전 대통령이 그쪽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쪽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때만 해도 거의 뭐 이제 경남과 경북이 또 다르잖아요. 경남이 은근히 진보적이에요. 예, 옛날에 부산이 야도란 소리도 많이 들었고 10월 18일 새벽 0시를 기해서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비상계엄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비상계엄이었어요. 이때 만약에 정말 군이 투입돼서 시민들과 충돌했다. 그러면 광주 항쟁 있죠. 광주 민주화 운동보다 몇 배 큰 비극이 이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김재규는 부산에 헬기를 타고 잠행을 나갑니다. 부산에 헬기를 타고 떨어진 지가 새벽 2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후에요. 이제 잠행이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중정 부자인 거 모르지. 그러니까 부하들 신복들하고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본 것은 전쟁터였어요. 그러니까 불길이 치솟고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김재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때 최루탄에 죽을 뻔하던 어린아이, 엄마와 함께 병원에서 나온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최루탄에 맞아서 죽을 뻔해요. 이거를 또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구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김재규가. 아이를 구하는 장면이 여러모로 짠해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의 상상인데 여공들을 이 사람이 폭력 진압했잖아. 네. 그럼 이 사람의 봉건적 마초로서의 부채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부채 청산의 나는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뭐 부채까지 아니어도 본거적 마초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여자 어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사람들을 뭐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권위적으로 대할 수는 있어도 때린다거나 뭐 이렇게 자기가 남자인데 남자가 돼가지고 어린 사람이나 여자를 뭐 한다라는 게 분명히 이 정도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그 치욕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겠죠. 그렇죠. 그 치욕을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비정하게 갈 것도 없이 선행은 선행이죠. 용기는 그렇죠? 용기고. 네. 이 상태에서 계엄군이 조직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계엄군 사령관으로 선발된 사람들 있죠. 지휘관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나중에 그 112 사태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광주를 피로 짓밟는 바로 그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정말 밀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부산 마산 다 썰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7일 후인 10월 26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미 다 드러나 있고 네. 찾아보면 나오는 11.6 사건의 전개, 사후 처리 이건 안 다룰 겁니다. 이건 다 알고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번 편의 주인공은 김재규고요. 김재규 마음속에 유신이에요.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김재규의 신복 있죠. 중앙정보부 의정과장. 자, 여러분 의정과장이라고 쓰고 채용사가 있습니다. 박선호.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신복인 비서 박흥주. 네. 예, 그리고 뭐 차지철 같은 사람들 있죠. 예,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용 엄청 복잡하고 길어지는데요. 핵심에선 벗어나 있잖아. 네. 핵심은 김재규입니다. 네. 나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김재규의 총격 사유에는 최근에 화제가 된 최태민 보고서 있죠. 네. 예, 그다음에 박정희의 여자 관계도 있었어요. 그런데 김재규는 또 이 사람 충신이잖아. 자기 기준에서.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박정희 가족의 명예는 또 지켜주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끝내 관련 얘기는 안 했죠. 왜 그래서 박선호하고 박흥주가 박정희 여자 관계 얘기하려고 할 때 고개 돌리고 야 하지 마라고 했단 말이야. 네, 맞아요. 이 얘기는 되게 유명하죠. 유명한 얘기죠. 하지만 최태민 보고서에 김재규는 자기가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 대통령 보시라고. 최태민은 교통사고를 내서라도 죽여야 할 없애야 자. 된다며. 최태민 거의 요승이야 이제. 진짜. 라스푸틴이잖아. 라스푸틴이죠. 그 최태민 보고서 보면 가관인데요. 이런 가십은 저희는 굳이 피하겠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날입니다. 그날
궁정동 안가에서 말이죠. 차지철에서 화나서 그랬다는 것은 보수 측의 창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격 계획은 면밀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요. 기회를 노리다가 오늘이다라고 했던 날이 26일이었던 거예요. 두 신복에게 4시간 전에 알려줘요. 사실은 치밀한 거예요. 2인 이상이 알게 되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흥성이라기보단 치밀성이에요. 무엇보다 며칠 전부터 가족들한테 자기가 없어도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리고 그 장정희 씨 있죠. 네. 자기 그 내연 여인 장정희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 죽을 준비를 이미 다 하고 나왔어요. 아니 근데 차지철한테 화는 모르겠는데 짜증은 나지. 차지철 사실 아니 당연히 싫지. 근데 그게 이유 전부가 아니라고. 되게 막말러고 근본도 없고. 소위 말해 싹퉁 바가지잖아. 네. 이 새끼 완전히요. 싹퉁머리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 굳이 이제 뭐 선비로 보자면 진짜 상대하기 싫은 무례배란 말이에요. 차지철을. 자, 이미 3일 전에 가족 친지를 불러서 자신의 뜻으로 남길 붓글씨를 지목해뒀어요. 자유민주주의, 비리법권천. 비리법권천은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법을 하는 것은 하늘에 있다. 위민민주주의,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 이런 뜻이죠. 위대의, 대의를 위하여. 민주, 민권, 자유, 평등 등등등입니다. 간다 청와대 쏜다 종. 붙잡히거나 실패할 경우 발견되도록 작은 태극기에 자유평등을 써놔요. 그리고 자기가 입는 수트 안주머니에 이걸 넣어놓습니다. 이건 뭐냐면 몸은 죽어도 이름은 명예롭게 남기겠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죽음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그저 그런 암살자로 남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게 이 사람의 코어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은 일단 알려야 되죠. 그리고 궁정동 안가로 드디어 가는 길. 차 안에서 일본 사무라이들이 즐겨 읊었던 시낭송 테이프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뭐 이게 전형적인 뭐 벚꽃이 쓰러져 뭐 이런 뭐겠죠.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 총격이 벌어지는 이 자리에는 심수봉 선생님이 와 계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했던 저희만의 단독 특종인데요. 네. 자, 원래 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이 있어요. 원래 이제 처음 심수봉이 끌려왔을 때, 네. 이 선생님이 끌려왔을 때 박정희가 만주군 장교 출신이고 이러니까 일본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엔카를 이제 멋들어지게 불렀는데 부르자마자 이게 원래 알려진 심수봉 선생님이 그 나중에 밝힌 내용에 따른 거예요. 하자마자 우리 생각에서는 일본 노래 불러서 이 만주군 출신 친일파 박정희가 좋아했을 것 같잖아. 근데 박정희가 어디서 외년을 데려왔느냐 이러니까 심수봉 선생님 혼난 거잖아. 그죠. 무서워가지고 그 우리나라 트로트를 부른 거예요. 이미자 선생님 노래 같은 거 네. 부르고 나니까 그제서야 박정희가 만족했다. 잘 부른다. 잘 부른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반전이죠. 이 반전에 또 반전이 있답니다, 여러분. 대표님 등판해 주세요. 이건 사실 네. 제가 그냥 이 사료를 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 네, 네. 저희 특유의 의심병. 네. 해본 건데 일단 이걸 보시면 돼요. 심수봉 선생님이 5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냐면 이분이 이제 아까 박정희가 어디서 외년을 내려왔냐 했을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그 유명한 일본의 국민 가수 미소라 히바리의 슬픈 술이라는 노래예요. 이 미소라 히바리라는 분의 위상은 우리로 치면 이제 조용필 더하기 이미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상이 국민 가수예요. 국민 가수. 근데 이제 50년생이니까 그때 이제 미소라 히바리가 한참 이제 뜰 때인데 네. 중학생 때 그 가정교사 선생님한테 이게 선물로 받았대, 음반을. 이게 뭐 우리로 심원 치면 선생님이 우리로 치면은 뭐 미국에서 지금 핫한 그 수입 CD한테 주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주니까 자기는 이제 왜냐면 알았냐면 그 심son 선생님 원래 재즈에 등해요. 네. 피아노를 잘 치시고 연주자로서 원래 했기 때문에. 악기를 이렇게 잘 다루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미소라 히바리를 그냥 알고 있었고 자기도 뭐 그 당시에 이제 외구 뭐 쪽발이 노래 N가 이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그냥 저 빌보드 차트에 있는 핫한 노래인 거야. 그래서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73년인가에 소공동 레스토랑인가 거기에 이제 라칸티나 네. 거기서 이제 알바를 했어요. 피아노 이렇게 연주하면서. 치면서 노래하고 이러는 거. 그렇죠. 근데 이때 아까 그 피스톨박 있잖아요. 네, 네. 또라이 개또라이. 네. 이 개또라이가 무슨 비밀스러운 파티를 그렇게 열었대. 안 봐도 뻔하지 뭐. 뭐안 봐도 그러게요. 비디오네요. 뭐 이런 놈이 여는 파티라고 했잖아. 그럼 안 봐도 블루레이지 뭐. 근데 이제 거기에 여기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연주하던 사람들 밴드 마스터 중에 네. 그 밴드 마스터 이름이 엄톰이에요. 엄톰이가 뭐냐면 토미.
토미엄. 엄토미 엄토미. 타미엄. 세상에나. 엄토미 씨 부탁으로 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박준규 실장이 그 피아노 주자로 참석했는데 딱 심수봉 보니까- 씨가? 심수봉 씨가 근데 딱 보니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른 거지. 어. 근데 아까도 알겠지만 그 왜 박정희는 그 좀 약간 교양이 있잖아. 그래도 왜 뭔가 좀 멋을 알잖아. 근데 박정규 이 피스톨박은 또라이라 그러잖아. 얘가 네. 뭐 알겠어요? 무슨 미학이 있겠어. 지가 듣기에 다 똑같은 뭐 일본 노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뭐랄까 오류가 난 거야. 네. 뭐냐면 미소라 이바리는 그때 불렀던 아까 슬픈 술이란 노래는 66년도 노래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요 여러분도 뭐 들으면 다 뽕짝 같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이거는 그 현대 엔가를 완성한 일본 작곡가 코가마사오의 작품인데 네. 모던해. 되게 자세히 들어보면 되게 모던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지금 들으면 다 뽕짝이지만 좀 결이 다른데 지금으로 치면 GD 노래 같은 거야. 근데 지가 듣기엔 다 일본 노래라 이거지. 네. 무식한 새끼. 그래가지고 데리고 하니까 아니 당연히 듣는데 자기는 박정희 기준에서 잘 모르는 노래야. 그치. 66년도 노래니까. 66년도니까. 그때 왜냐면 66년도 노래인데 이 당시 이제 73년 이후니까요. 이 당시로 치면요. 박정희가 1917년생이잖아요. 그럼 73년 몇 살이야? 50이 넘었다고요. 아, 우리 50 넘은 사람이 바로 옆나라에 히트곡을 내가 얻지 않아. GD 노래를 얻지 않며. 그잖아요. 그 옛날 노래는 우리도 다 옛날에 듣던 노래 듣잖아. 젊어서 맞아. 감수성 예민할 때. 그래서 자 미소라 이바리 불렀어. 박종규 실장의 마음속은 이랬겠지. 뭐 같은 일본 노래 불러봐. 나를 좋아해 주시겠지. 그랬더니 뭐 모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양 있게 옛날 사람들이니까 아니 어디서 이렇게 게다가 보세요. 일본 노래라는 건 이 당시 이제 실제로 들을 일이 잘 없어요. 그잖아. 음반으로 듣거나 자기가 부르던가 아마추어 가수가. 근데 굉장히 기교적으로 완성된 어떤 가수가 보컬리스트가 일본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면 야 어디서 일본 가수를 데려왔어 이랬겠지. 근데 그 말씨가 외년을 데려왔어. 아니,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 뭐 야 우리끼리 술 먹을 때 짱콜라 쪽발이 로스케 뭐 이런 식으로 야 어디서 이 진짜 쪽발인데 뭐 이렇게 얘기한 느낌인데 특히나 당시에 이제 군인 출신 권력자들이 그죠. 술자리에 앉히는 여성을 부를 때 여성을 부를 때 그냥 2년 전년 했다 이거죠. 2년 전은 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분위기였을 어.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 당시에 20대 이제 막 여대생이었 막 했던 심수봉 씨 어린 여자가 그런 위세가 있는 서슬퍼런 자리에 가서 들었을 때 2년 전년이란 말이 좋게 들리진 않았겠죠. 혼나는 걸로 들릴 수 있었다. 혼나는 걸 들리. 어.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에서는 아사히가 단독 취재했을 때는 좋아했더라. 일본 노래 불러서 좋아했더라라는 식으로 보도됐는데 그걸 심수봉 선생님이 반박했거든요. 아니다. 그러니까 심수봉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그치. 아니 나 혼났다. 나 혼났다. 어디서 외년 데려왔냐 혼났는데 무슨 소리냐. 걔네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두 개를 합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보기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마디 더. 그래서 심수봉 선생님은 놀라셔가지고 아 이제 한국 노래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죠. 라고 해서 부른 노래가 황성예터랑 눈물 젖은 두만강. 그리고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박정희는 만족하면서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눈물 흘렸죠. 왜 당연한 게 방금 말 50대 옆나라 빌보드 차트 할 수 없잖아. 우리도 그렇죠. 그렇지. 지금같이 음악 아무데나 들을 수 있는데도 안 듣는데. 근데 황성예터가 잘 보세요. 이게 발표된 게 원래 이해루시 씨가 28년에 발표한 건데 음반으로 나온 거는 32년. 이때 박정희 16살 때예요. 이게 우리나라 완전히 반도를 휩쓴 노래예요. 16살 때 들은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 38년. 22살 때예요. 자, 그럼 젊어서 한창 때 듣던 노래. 한창 때 최고 히트곡이야. 16살 때 최고 히트곡, 22살 때 최고 히트곡. 그러니까 한창 음악을 많이 소비할 나이 때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그런 노래 부르면 눈물 나. 좋지. 좋지. 눈물 나지. 게다가 왜 눈물 나면 이 노래 자체가 비탄의 노래니까. 네. 밝은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심수봉 선생님이 좀 잘 부르나. 이런 노래 또 좀 되게 잘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잘 부른다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게 외년을 데려왔어 했다가 나 쪽발인 줄 알았는데 일본 노래 부르니 싫어했는데 눈물 젖은 두만강 가요를 불렀더니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는 그 결을 모르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지. 친일파인 줄 알았는데 왜 그래? 왜 그러긴 그냥 옆나라 히트곡 모르는 노래라서. 몰랐다야. 그리고 나 어릴 때 그냥 듣고 자랐던 노래 불러주니까 좋았다예요. 근데 이 맥락을 다 거세라니까 남는 게 이상하게 남잖아요. 이거 진짜 아날람 특종이야.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 난 진짜 이 퍼즐을 대표님이 맞춘 걸 내 술자리에서 한번 들어보고 네. 저는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에 좀 더 가깝지 않아? 그러니까 가깝지. 맞잖아요. 가장 합리적이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합리적이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노래고 반응이고 여기 물증이 어딨어. 이게 다 관심법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관심법 중에서 제일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제일 합리적일 거라고 난 생각. 어린 여대생과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와 뭐 그런 류의 그렇죠. 분위기들. 우리야 지금 생각하면 다 그냥 뭐 60년대든 30년대 다 옛날 노래인데 당시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산 사람한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외년이란 말도 이 외년이야 이렇게 자고 어디서 저런 이게 아니라 그냥 일본 여자. 아니 여러분 솔직히 남자들이 여자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이 술 먹을 때 뭐 2년 전에는 하잖아. 하죠. 이 새끼 저 새끼 하잖아. 네. 아니 박정희라고 왜 못해? 근데 박정희 더 심수봉 했겠지. 선생님 입장에서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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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여기 어린 나이에. 근데 참 지금 다시 생각하시면 심수봉 선생님 진짜 개고생했습니다. 개고생했죠. 이게 뭐야 끌려다니면서 그 얘기 해줘요. 심 선생님 김재규 총 쐈을 때. 그 얘기 좀 있다가 심 선생님 뼛속까지 아티스트다. 깨알 같아. 진짜. 여러분 좀 더 뼛속까지 들으시면 아티스트. 나옵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심수봉 노래를 부르고요. 박정희는 김재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이 재규, 넌 시간이 지날수록 참 실망스러운 인물이야. 뭐야, 너 뭐 한다고 맨날 돈 타령만 하고 정보부 예산 무한정 쓰면서 부마 사태를 수습하고 진압한다고 했잖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더니 제대로 한 게 뭐야? 왜 그 모양이야? 그러고도 무슨 변명할 거리가 있어. 중앙정보부가 좀 매서워야지. 야당 의원 비리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 그게 무슨 중앙정보부인가. 조패란 얘기죠. 네. 근데 중앙정보부는 그런 비리 사실을 붙잡고 있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다음 뭐래? 그건 그 다음은 뭘 하면 안 되지. 꼭 많이 얘기가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거꾸로야 뭔가. 이 자리에서 차지철과 박정희의 대화가 가관입니다. 네, 이게 대단 진짜 대박이야 이게. 진짜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300만을 죽였는데 우리도 100만 명쯤 죽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 새끼 아니지 진짜. 차지철러. 때가 되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이때 상정된 장소가 서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차지철 이런 말도 했어요. 신민당 의원 놈들 죄다 싹 다 전차로 싹 밀어 죽여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지철러. 이때 박정희가 묘하게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 네.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죠. 이 대화를 듣던 김재규는 드디어 권총을 뽑아드는 거죠. 이 권총 발터 PPK. 자, 저는요 이 대화가 김재규에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인 동시에 이제 됐다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이제는 쏠 때가 됐다. 거사를 할 명분이 해도 주어졌다. 되겠다. 이제 됐다. 그렇지.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더는 안 되겠다와 이제 됐다가 한결에 만날 수 있다는 걸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되죠. 이제는. 그리고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대사가 네. 대사 수준이 지금 솔직히 거의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시나리오 대사 이렇게 써가면 욕먹는다고. 누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보통 이러지. 어떻게 부마 사태를 좀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100만쯤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플랫한 사람이 어딨어. 이런 악당이 어딨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나름 선비인데. 역시 영화는 현실을 못 따라와. 그러니까 사실 그 선비의 마음 속에서 그 끈이 하나 탁 끊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는 그렇죠. 있을 거라고 봐요. 오늘이든 언제가 됐든 내가 지금 오늘 이 거사를 할 수도 있고 권총을 이렇게 딱 품고 있는데 이런 대화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나의 운명을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명예로운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다이렉트한 진짜 이거 글로 써도 안 할 만한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읊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품위도 없고 뭐도 없고 이때 진짜 완전히 판단력도 없고. 좀 갔다는 거예요. 좀. 그리고 사실 박정희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당대의 힙스터고 무엇이 멋인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치. 이때쯤 되면은 맞아. 내가 봤을 때 맛이 갔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박정희가 아니야. 우리가 알던 박정희가 아닌 그리고 거죠. 김재규는 법정에서 그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 각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제가 죽음으로라도 이분이 역사의 오명을 더 이상 남기지 않게 막아드리는 것이 제 나름의 충성이었습니다라고 피력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김재규는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 차원에선 충성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혹은 이제 됐다. 지금이다라고 생각해서 총을 쏘는 거죠. 자, 모두들 다 아는 사건 자체는 우리가 빨리 하는데 네. 자, 박정희가 총격을 당했어요. 네. 그리고 몸이 기울어져요. 피를 뿜으면서. 이때 심수봉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여대생, 한양대 여대생, 모델 하시던 신재순 씨는 잽싸게 대통령의 상체를 부축하면서 네. 이 쓰러지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 전에 심수봉 선생님은 자기 기타가
흘러내리는 박정희에 피해 젖으면 안 되니까 재빨리 저만치 벽에 기대놓고 도도도도 가가지고 다시 도도도도 와가지고 부축했습니다. 뼛속까지 아티스트. 아티스트인데. 어. 악기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악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빗물 저거 지어지 빠지지 않는 거 저거. 지금 눈앞에서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일단 기타는 치워놓고 총격 그거 뭐 그래서 결국 기타를 못 챙겨요. 그래서 현장 사진을 보면 기타가 정말 기타 기대놓는 정석대로 저 멀리 그 벽 쪽에 아주 잘 가지런히 기대져 있습니다. 기타를 일단 지키고. 요 말까지는 그 심수봉 선생님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때 당시 상황에 다시 이제 그 회고를 하면서 심취해가지고 그 말이 살짝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말을 듣고 이거 봐라 하고 그 사진을 봤거든요. 사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멀찌감치 피로부터 안전한 곳에 이 기타가 뒤쯤이면 괜찮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왜냐면 심수봉 선생님이 악기에 대한 그러니까 악기가 이 정도 하려면 진짜 악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그런 되게 연주에 대한 어떤 그 소신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보통 심수봉 씨를 뽕짝 가수로만 알고 있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심수봉 씨는 보컬리스트이기 전에 재즈 피아니스트였고 다른 악기에도 굉장히 능해서 이분이 재즈 드럼도 되게 잘 쳐요. 맞아. 그때 그 얘기 예전에 한번 하셨을 때 드럼을 그렇게 잘 치신다면서요. 콘서트에 가시면 드럼 완전 진짜 그냥 뭐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악기와 음악을 굉장히 그 되게 뭐랄까 깊게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랄까 아마 그런 핏물 안 빠진다고. 아마 악기 다루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당연히 공감하지. 이거 본능의 차원이니까. 자 보세요. 대통령이 총에 맞고 몸이 기울고 있어요. 몸이 다 기울어져서 땅에 닿기 전에 이걸 다 한 거예요. 도도도도 가가지고 기타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다시 와가지고 부축해서 쓰러지기 전에. 야 이런 운동 속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챙기기보다도 일단 무서워서 발도 안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뭐 악기부터 내 기타에 핏물 젖을까봐 그거 먼저 생각한 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총성과 함께 유신 지사가 유신 지사를 쏘아 죽임으로써 유신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유신의 최종장으로서 이만한 최종장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진짜 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시나리오 쓰면 욕먹는 거니까. 자 일단 김재규는 총격을 저지를 때까지는 주도 면밀하고 신속했어요. 여기 또 김종필이 디스한다. 총알이 안 나가서 총알이 중간에 한번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뛰쳐나와서 다시 총을 갖고 돌아와서 차지철도 끝장을 내고 대통령 머리에도 한 발 더 쏘죠. 이걸 가지고 김종필이 또 핑계를 대가지고 역시 열등감과 울분이 폭발한 게 맞다. 그거랑 열등감은 울분이 뭐냐? 아니 그러니까 이 즉흥정의가 맞다 이거지. 욱해서 아니 총을 나가지도 않는 총을 가지고 와서 쐈다 이거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군 출신이. 총은 원래 자주 걸립니다. 이때 그냥 걸렸을 뿐이에요. 아 난 이 핑계는 너무 치졸해. 김종필 씨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말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죠. 총은 걸립니다 원래. 자 중정이 아닌 육군본부로 가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때 세간의 평가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정으로 다이렉트로 가서 상황을 장악했으면 나라 먹었다. 그러니까 본인 대통령도 됐을 텐데 왜 안 갔을까? 왜 육군본부로 가냐. 이 사람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다녔잖아.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좀 더 정상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신념적으로 자기를 아까 이 사람에게 주군이라는 거는 장상 자기 세계관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실제로 살해했다라는 거 사실 마음을 먹는 것과 실제로 하고 난 사후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것, 예. 정상일 수 있을까? 과연? 그런데 살해 계획까지는 정말 치밀하고 면밀하고 그렇게 집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치열한 전투 6.25 때 전투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가 방금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당황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상대가 일반인이 장삼이사가 아니라 자기 주군이니까 요거를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전두환의 부하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는데 아까도 우리 쭉 봤을 때 제일 공통적인 건 이 사람의 세계관에 항상 주군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태양 같은 존재란 말이지. 이 사람은 박정희처럼 그런 거를 뭐랄까 내가 온리원인 그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내가 진짜라는 내가 파괴했잖아요. 심지어 계획을 세울 때도 할 수는 있어. 누구도 우리도 뭐 저거 자기 갈구는 왜 부장님 확 그냥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매일매일 무슨 마음으로 찍어버릴까 이런 거 하는데 부장님 술 먹고 때린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 무슨 생각 있어? 이 사람처럼 나도 신발 한 짝 안 입고 출근할 것 같은데 무서워서. 그래서 이 전두환의 부하들 젊은 군인들이 김재규를
주어 패면서 이 받은 거는 우발적이라기엔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기엔 너무 어설프다. 그게 정답이죠. 이유를 만들어야지 이 역적인 김재규를 처벌하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장으로서의 전두환이 권력의 전면에 지금 나설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사람을 치졸한 비겁한 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지철에 대한 분노 플러스 나도 한번 대통령 해먹어 보자 라고 하는 권력욕으로 이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합수부의 프레임이. 플랫하게 가는데 그리고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또 조작을 합니다. 조작해야죠. 아니 조작이라기보단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쨌든 최대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 노력에 조작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국민들한테 김재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재규가 그동안 부정 축제를 했다고 하는 재산 목록을 엄청 화려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목록을 다 모으잖아요. 네. 그게 김재규가 실제 살았던 집에 다 안 들어가요.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천경자의 위장 미인도가 이때 나옵니다. 김재규 집에서 발견했다고 합수부에서 내민 그 미인도가 위작이에요. 천경자가 자기가 그린 거 아니라고 밝혔던. 네. 왜 이번에 검사 측에서 또 위작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품이라고. 왜냐면 아마, 이거를 위작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국가적인 문제가 돼. 국가적인 문제 지금 어쨌든 큰 어르신들이 돼 있었을 업계의 어떤 전문가들과 기타 그런 사람들까지 한 엮여버리니까. 방에 썰려 나가니까. 이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사실 심증상은 이게 맞아. 보안사령부가 주문 제작했겠지. 위작 전문 그거에서. 왜냐하면 김재규를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주문 제작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위작이 돌던 거를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왜냐면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검사 쪽에서는 위작이 아니고 진품이 맞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국가 공인 아직 네. 진품이랍니다. 네, 아직 진품 대한민국 일합니다. 공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가 공인한 걸 말이야. 청경자 화백님은 인정하지 않고 말이야. 이거 자기가 그린 걸 자기가 몰라. 나라가 아는데. 큰일이야. 화백님 죄송합니다. 농담이었고요. 예. 신재순 씨도 같이 있었던 합수부가 쓰라는 대로 지어준 내용으로 진술서를 썼다고 나중에 밝혀요. 즉 합수부 입장에서는 김재규를 나쁜 놈도 만들어야 되고 한심한 놈, 못된 놈으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결국 창작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게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부부싸움에 서로 말이 다르지만 합치면 말이 나온다는 그 진실처럼 사람의 그 아주 그 입체적인 면을 눈앞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모호함? 네. 그거 앞에 맞닥뜨린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렇죠. 핵심은 저는 따로 있다고 봐요. 김재규는 솔직히 말하면요. 실제로 거사에 실패할 줄 알았어요. 성공해도 현장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아마 요게 컸겠죠. 네. 자기가 쐈지만 그 다음에 달려 들어오는 다른 애들한테 나도 쏴서 쏘임을 당했겠지. 그치. 라고. 거사와 의로운 죽음. 이게 핵심인 거죠. 그죠. 이게 김재규에게. 논리적으로 아마 예상컨대 이렇게 예상했겠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세계예요. 김재규에게 이미. 아니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버렸으니까. 그렇지. 플랜에 없던 거라고. 그렇죠. 결국 그림같이 성공하고 나니까 멀쩡히 살아있게 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 정작 체포되고 나서부터는 또 의연해져요, 사람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이해가 안 가잖아. 그지. 근데 수사하는 죽을 줄 사람들은. 알았는데 당황했다가 체포됐으면 어쨌든 현장에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건 어떤 저항 때문인데 나름 체포된 그림도 저항 받은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다시 또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겠죠. 그리고 또 죽긴 네. 죽을 거니까. 자기 스토리가 약간 각색되긴 했지만 어쨌든 스토리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 그러니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라기보단 일반적이라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편적인 단순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김수환 추기경과의 인연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종교계에서부터 구명운동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계 입김으로 인권 변호사들이 투입되는 거예요. 투덜대면서. 저 독재 정권의 부역자나 내가. 근데 이 변호사들이 말이죠. 특히 강신옥 변호사. 네. 처음에 김재규를 의심해요. 그 다음엔 그 진정성에 놀라요. 이 사람 진심이었어. 나중에는 몹시 존경하게 됩니다. 사실은 의사였고 투사였고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란 걸 세상은 인정 안 해준데 나만 아는 거야. 이 존경스러운 사람을. 그렇게 이 사람을 변호사 접견하고 이러면서 존경하고 있다가 문득문득 현자탐이 오죠. 갑자기 사무라이처럼 일본어를 말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강신옥 변호사 같은 분들은 사람 마지막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냅둬야 돼. 그래서 강신옥 변호사는 확실히 문득문득 느꼈다는 거지. 확실히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은 분이긴 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다 그러고요. 또 다른 인권 변호사의 증언으로는 아싸리한 태도,
초계같이 목숨을 버리는 생사관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아싸리, 일본어 그대로 아싸리한 태도에 대해서. 네. 아싸리는 원래 요새 말로는 아쌀하다. 그 전에 아싸리 하다가 지금 아쌀하다라고 한 건데 차라리 깨끗이 정도 되는 뜻이죠. 일본어에. 뭐 말 그대로 사무라이들이 좋아하는 벚꽃 같은 거 아싸리. 그리고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래요. 법정에서도 변호사들에서도 나는 졸장부가 아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줄 안다. 자, 이제는 우리도 현자 타임을 한번 느껴볼까요? 어머니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시를 한 편 썼어요. 자, 이 양반의 문학적 재능이란 게 냉정히 말하면 없는 편인데 훈련된 수준이긴 했죠. 네. 칠원절구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한학을 배워서 이제 칠원절구가 한시나 한문을 쓸 때는 어쨌든 한학을 배우면서 입력된 내용이 결과값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현대시, 한글시를 썼어요. 이것은 어떨지 청취자 여러분이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와 자유. 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 읽어야 돼 이거. 나와 자유. 나를 만일 하지마 나를 만일 신이라고 자, 여러분 저 도와주세요. 나를 만일 신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이 난관을 넘어야 방송을 끝낸다. 대표님이 불러보세요. 나 힘들 것 같아. 나를 만일 신이라고 부를 때는 자유의 수호신이라고 부르겠지. 나를 만약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부르겠지. 내 목숨 하나 바쳐 자유민주주의 회복하였네. 내 사랑하는 3,700만 국민에게 자유를 찾아 되돌려 주었네. 만세 만세 만만세 12.6 민주회복 국민혁명 만만세 12.6 민주회복 국민혁명 만만세 12.6 민주회복 국민혁명 지도자 김재규. 대표님 어떻게 이거 한 번도 안 끊기고 읽을 수가 있어요? 나 이거 진짜 홍 작가님 울어. 너무 웃겨서 울어. 근데 진짜 이 사람 아니야 지금 찡해서 우는 것 같아. 감동했구나. 감동했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죠. 아니 김재규가 우리한테 자꾸 냉탕 온탕을 주잖아.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누울 자리로 민주주의를 선택했다는 건 감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숙연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시를 써버리면 이거 참 난 이게 너무 웃겨. 이 사람 좋은 거 다 했어. 자유의 수호신 대한민국 국부 그리고 자기의 국민이야. 자기가 자유 찾아 되돌려줬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국민혁명 지도자야. 이 사람 다 했어. 갑자기 이상해졌어. 더 이상해졌어. 그래서 아니,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이때 자기 원하는 코스프레 다 하는 거야. 이때 김재규를 만나고 김재규 구명운동을 하고 이 사람 편이 됐었던 이제 그 민주주의 인권 분야의 사람들 있죠. 네. 사람들이 김재규의 진정한 뜻이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공개를 할 때 요 시는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더라고 그분도. 아니 부끄럽지. 웬만하면 숨기려고 그러고. 예. 하지만 한시는 그래도 추상적이니까 한시는 그치. 들이밀어. 그치. 한 번 필터링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태도 자체는 원래 좀 약간 점잖고 이러니까 또 그럴 땐 또 약간 인격이 과마됐다가 시시는데 나신 자유수호신 나 국부 할 때는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고문도 받고 어떤 자기의 뜻을 알려야 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섞여가지고 좀 어떻게 우리가 잘못 보면 과대망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시를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냥 마지막 수액 다 하신 거죠 뭐. 그지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이룬 건 맞잖아.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에 완전 다가갔잖아 지금 거의. 그러니까 수액 다 해야지. 그런데 자 신군부는 완전히 뭐 청경자의 미인도 이런 걸로 이 사람은 부정축제로 몰아가고 뉴스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자기도 막 고문받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 김재규가 재판 과정에서 몹시 우울하고 의기소침한 시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군부가 사건 조작하고 자기 입맛대로 다 발표가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기억될지 확신이 안 되니까 이때 굉장히 의기소침해졌대요. 그렇지 이 사람이 제일 두려움은 그거죠. 그거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두려운 거죠. 이때 이미 김재규에게 감화된 변호사들이 언젠가는 역사가 반드시 대의를 기억할 거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이 접견록을 기록을 해둔 상태고 김재규는 또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감옥에 썼던 수양록을 주는 거죠. 언젠가는 밝혀진다라고 위로를 했더니 이때 얼굴이 활짝 펴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다시 굉장히 의연해지고 대장부처럼 됐다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참 너무 찡해요. 이 부분은 좀 찡합니다 사실. 네, 찡해. 이 사람 사람을 냉탕 온탕을 만든다니까. 이렇게 찡하게 만들 거면 시를 쓰지 말라고. 이게 찡해? 찡해. 아니 찡하긴 하지 왜. 난 좀 웃긴데. 아니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역사의 사심. 이 재판이 1심, 2심, 3심이니까 하늘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사심을 받으러 간다. 이런 또 멋진 레토릭도 연구에서 구사를 하셨어요. 지금 사심이 열리고 있죠. 사심에서는 재평가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1980년 5월이죠. 드디어 형장으로 가면 사실 승소할 확률은 제로였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승소하겠다 살겠다가 아니었어요. 김재규도. 그 자리에서 직결심판 받지 않은 게 외려 이상할 지경이니까. 자기가 어차피 형상이 이슬로 사라질 텐데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자기가 민주투사였음을 밝히고 가겠다지 죽지 않겠다는 아니었어요. 이때 형장으로 가면서 죽을 때 흐트러진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이러면서 머리를 매만지고 가면서 이 사람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짓는 표정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굉장히 유쾌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는 먼저 갑니다. 민주주의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라고 소리치면서 밝은 얼굴로 형장에 가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끝이었어요. 묘하죠? 묘합니다. 이 사람 네. 진짜. 근데 건조하게 나쁜 말이지만 건조하게 네. 또라이는 맞다. 네. 근데 그 또라이들 다 또라이들이잖아. 다 똘추들이고 근대인이 한 명도 없잖아. 그렇죠. 이 중에 근대인이 될 뻔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렇죠. 마지막에 그 가치 속에서 뭐랄까 머릿속에 그 가치들이 섞이면서 그거랑 싸웠지. 그리고 이 유신 지자적 태도를 유지했던 이 과거인들 있죠. 네. 한반도에 남은 이 과거인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상위에 있다. 상위에 있죠.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유신지사 만약에 그런 거 민주주의 근대 뭐 철학 이런 거 신념 이런 거 다 떠나서 유신지사만의 미학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최고야. 최고 미학이에요. 최고죠. 최고 미학 성취했어요. 유신지사로서의 그럼. 삶으로서는 이 사람이 끝냈어요. 자, 그 한일 유신 100년사에서 음. 이 사람 유신 지사로서는 이 사람 그 탑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본의 켄신, 한국의 김재규. 정말이에요. 진짜. 그 차원에서는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럼 인정해 그 줄 수 미학은 있어요. 전반적인 미학은. 자, 봐요. 이 사람의 삶은 민주주의와 멀었죠. 선택한 방식도 민주적 절차하고는 100만광년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한다는 점은 믿었어요. 이 점에서는 민주주의자예요. 그죠. 자, 민주주의가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거고요. 지금 이 시대 이 어둠이 끝나고 다음에 와야 할 단계라는 사실 자체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이 사람이 어쨌든 선비 정신이 있었다는 게 이걸 뭐 조선식 문치라고도 봐야 될까? 어쨌든 간에 평화롭고 온건한 방식의 무언가가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라는 데 대한 그렇죠. 신념이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김문기는 문관이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그게 민주주의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사람을 때려잡고 뭔가 이렇게 공포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하는 건 아니다. 그런 모습은 좀 아니지 않나? 그건 네. 아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떤 추상적인 가치야.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자, 거기까진 가야 돼. 난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넘겨주고 가고 싶어, 그거를. 그러면 자신의 세계관 내에서 자신의 세계를 끝낸다. 그걸 위해 죽는다. 여기에 김재규의 낭만이 있는 거고 바로 이것 때문에 유신 지사로서는 탑이다. 그죠. 한일 100년을 통틀어서. 박정희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해서 그 무덤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후세 여러분 마음껏 침 뱉으십시오. 만들고 간 거지 뭐. 이 문은 내가 닫고 저 문도 내가 열어야겠다. 그렇지. 그리고 유신의 방식으로 유신을 끝낸 최후의 유신 지사예요. 맞아요. 이 최후를 내가 최후가 되겠다라고 한 이거는 난 이 사람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건 느꼈지 확실히.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치한 과대망상 시를 쓰면서 우리를 웃겼지만 대단한 레토릭도 하나 만들었어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이 레토릭은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10편, 한 100편쯤 쓰면 이게 하나 나온다니까. 원래 다작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습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서 평가하고 싶어요. 유신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결국은 이거지 않았나. 그죠. 자기는 유신을 반대했지만 자기가 반대했던 건 10월 유신이고 그 10월 유신의 유신이라는 네이밍은 메이지 유신에서 나왔고 자기의 세계관과 사고방식 그 결 자체도 사실은 그 자장 안에 있었다는 거지. 자기가 의식을 어떻게 했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걸 보면 켄신이 그 현해탄 건너서 김재규가 된 건 맞는데 왜 그게 만화인지 그리고 왜 옛날 얘기인지 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얘기다. 그리고 켄신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이 얘기를 듣고 야 진짜 너네? 야 진짜 너네 정말 제대로 한다. 야 진짜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생각이 되게 슬픈데 네. 다시 이제 이 시리즈가 마지막이니까 켄신의 입장을 돌아가자면
자기가 생각했던 미래가 핵폭탄과 그 이런 사람을 갈아놓고 독재와 그리고 마지막에 애들 풀 먹고 뭐 위안부 죽고 뭐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결국 이런 식으로 또라이들끼리 지들끼리 그냥 총질하다 죽는 걸 보면은 과연 무엇을 위해 내가 좋은 세상이 뭐였나?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세상이 뭐였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좋은 세상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성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정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깔려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사무라이들이 칼질로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태도만 있지 거기 사유가 없어요. 맞아요. 이것이 유신 정신이 말하자면 군인 정신이고 근성이고 안 될 수 있거나 뭔가 다른 급부가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즉 자기 철학의 오류가 발견됐을 때 신념에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사유할 정도의 어떤 그 깜냥이 안 되니까 밀고 걔를 가는 이제, 거죠. 그럼 그러면 밀어버린 거지 걔들을. 너 왜 나를 반대해? 나의 적이야. 라는 식의 어떤 세계관, 그 굉장히 협소한 세계관만 있는 거죠. 그런데 벽에 부딪히고 자기 세계가 부정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벚꽃처럼 아름답게. 낭만성으로 포장하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 한국의 산업 발달, 자본주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점은 우리가 칭찬할 만하고 대견할 만도 한데 그러면서 놓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네. 그게 거기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 왜 광화문에서 흔드시는 박사모 이런 분들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게 산업 역군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산업 역군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거죠. 사람 갈아넣던 시절 얘기죠. 사람을 갈아 넣어서 자 우리 중동 건설붐 그때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안전장피가 없고 뭐도 있고 그냥 끈 하나의 의지에서 벽에 매달려서 우린 해냈어. 그게 기관총이 쏟아지는데 반자에 돌격하는 그 일본 황군과 이 산업 역군의 그 정신적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랬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땐 그런 건 맞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있어요.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너넨 지금 뭐 하니라고 하니까 다 피해자야 다. 그리고 우리 사실 그 삐처리해 주세요. 이라는 젊으신 분이 한겨레 칼럼을 낸 걸 또 봤는데 보니까 이제 그 칼럼이 위험한 노인 혐오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한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전 좀 느꼈는데 최근에 한겨레 칼럼이 그런 식의 진영론에 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자칫 잘못 빠질 수 있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기서 태극기 성조기 흔드는 예의 없으신 노인 분들도 거시적으로 보면 역사 속 차원에서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꼭 하고 싶었어요. 그 유신 이제 끝났네. 아, 네. 끝났습니다. 50회 기념으로 유신을 끝냈습니다. 저희가. 근데 참 마음속에 누구나 다 저기 최백호 노래처럼 낭만에 대하여 낭만을 품고는 사는데 마음속에 도라지 위스키 하나쯤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마음속에 도라지 위스키 하나쯤은 다 정말 적절하다. 다 가지고 있는 도라지 거 위스키. 아닌가요, 누구나? 막 그 옛날 워딩으로 아네모네 다방에서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 그런 건데 이게 참 위험한 생각인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너무 빠지기 쉬워요. 특히 막 어린 사람들한테 너무 유혹하기 쉬워요. 멋있어요. 왜냐면은. 네. 멋있지. 뜻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데. 그러니까 그 뜻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목숨을 건다의 방점이 가다 보니까 그럼 그 뜻이 뭔데를 생각을 잘 안 하고 근데 이게 소년의 심리학이잖아. 그렇지. 가치관 얘기는 안 하고 목숨을 건다라는 양태만 롤만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혈기, 기계, 남자의 그릇 이런 뭔가 정확히 지칭하는 뜻이 없는데 멋있어 보이는 단어들 있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남자답다, 여자답다, 어떤 역할론 그런 것들 다 경계해야 돼요. 그 뿌리가 뭔지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유해 보라고 공교육이 있는 거고요. 서점에 가면 책들이 있는 거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교육은 대학 가려고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시호님 맞습니다. 대학 가려고 있는 거지. 이게 좋은데 취직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정치 여러분 제가 잠깐 좀 망발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이 거대한 진실 앞에 나도 사쿠라처럼 시호님 이따 봐. 저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넌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가 돼야 그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나마 온건하게 뭔가 아무것도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뭔가 우리끼리 그냥 이 한 목숨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근대 시민 국가고 그죠? 그게 스피노자 철학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무로 간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내가 뭘?
못하러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씩 그 답안을 만들어놨잖아. 근데 답은 만들었지. 왜냐면 못하러 하면은 그럼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러.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못하러 하고 내가 왜? 라고 하는 가운데 질문은 왜가 아니라 나 아무것도 안 하겠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어라는 말이 숨겨져 있지. 그 말 밑에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아니, 날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게 내가 미워서 안 해주겠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 모두 누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가만히 있으라가 그거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니까. 근데 자기가 자꾸 뭐가 대단한 어떤 낭만의 위대한 무언가 그 위대한도 그 좋은 의미의 위대한도 아니고 어떤 그런 거에 휩싸여가지고 사람이 어떤 의미의 위대한이냐면 주목받는 위대함. 그렇죠. 주목받는 뭔가 대단한 입신양명 그런 거잖아. 관종. 맞아요. 물론 입신양명은 우리 동북아 사회의 거대한 맨박스로 작용했지만 네. 거기 봐봐.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유신에 등장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 봐봐. 누구는 그 맨박스 안에서 여러 양태가 있었잖아. 다 입신양명자들이긴 한데 네. 거기에 관종, 뭐 무슨 무레배, 또라이, 깡패 뭐 다 나와 막. 왜 페리 제독은 군함을 끌고 일본 항구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분 때문이야. 네. 이게 웃긴 건 페리 제독은 안에 있는 그 로직으로 보자면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로 나타난 거잖아. 뭐 국가적 비즈니스죠. 그죠? 네. 국가적 비즈니스로 나타나서 이게 돌고 돌아. 네. 100년 돌고. 나비 효과로. 나비 효과로. 네. 그게 김재규가. 네.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유신의 사고방식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 오랫동안 마음속의 못 유신. 자유로울 거예요. 우리 밑에도. 그렇지. 우리 마음속의 유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을 한번 고찰해 보자는 게 사실 커다란 주제죠.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낭만 좀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낭만을 찾을 때는 아까도 시온님 말씀하셨지만 도라지 위스키 먹을 때 내가 옛날에 한때 거짓말 좀 보태서 여자 막 여자친구 100명씩 사귀었어 뭐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그 정도. 그 정도 술 먹을 때 그럼 그 정도 뻥은 내가 MSG 내가 들어줄 수 있다. 내가 옛날에 어디 걸어 다니지 못했어. 뭐 그치. 이 정도로 끝났어야지. 그 정도면 내가 그냥 이해해준다. 그 근데 뭐 낭만이 무슨 이제 아까 그거 보수 그 뭐 팟캐스트 나와서 뭐 무슨 헌법재판관 주소를 알아냈다니 막 이딴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낭만 자주 가는 말고. 미용실. 다 사무라이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켄신이야 거기에 미용실 숨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주머니들 잘못됐는데요. 그 주옥순 대표 막 이런 사람들 죽창을 드네만해. 그렇죠. 행주산성 뭐 이런. 그건 뭐 보수 진보 안 가리고 다 나오는 거라서. 뭐 행주치마 부대인가? 네. 행주산선 때 왜 그 치마에 돌 갖고 와서 그 왜군과 맞서 싸웠다고. 뭐 그런 거랑은 조금 거리를 둬 가면서 생각해야 되겠 것 같아. 그러니까 적절한 항상 정도의 문제가 적절한 낭만과 적절한 신념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아니 원래 낭만이 적절이 제일 어려워요. 낭만이 있어야지 사람이 낭만이 있고 낭만을 추구하면 좋죠. 그러니까 적절한. 근데 그걸로 국가대사가 결정되고 피가 튀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됐고 참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유신 특집을 5주분을 했죠. 네. 그동안 좀 빡세기도 했는데 즐겁기도 했어요. 네. 얘기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나름대로 좀 이런 말하면 간지럽지만 뜻깊은 시간이었다.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멘트가 나오는군요. 매회 방송마다 뜻깊은 시간인데 저는. 내가 사쿠라처럼 이따 봐. 내 말에 토 달았어. 담배에 불 삐짐. 붙여주시게요? 삐짐, 불의, 도전, 곤조, 정신, 돌격, 야, 할복.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던 미스테리 같은 게 하나 살짝 좀 풀린 느낌. 좀 풀린. 그러니까 단순히 악마라든가 여러 명 등장했지만 악마, 또라이, 뭐 이상한 사람들인데 단순히 그렇게만 불릴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해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자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유신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다시 생각해보고 또 재정립되는 때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송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너무 극단적이야. 근데 우리 왜 이러지? 몰라. 이거 자체가 이 얘기 자체가요. 숙연해. 사람이 이렇게 다 죽고 막 누가 쏘고 죽고 이런 얘기를 하다 자 보니까. 여러분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그냥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정도로 얘기할 것 같아. 알파칸 작가가 나한테 옛날 했던 얘기인데 네. 숨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짠하다. 맞네요. 어. 그럼요. 딱 그냥 이 모든 이 얘기 여기에 수많은 뭐
우리가 웃고 약간 조롱하기도 했고 숨부터 있었던 것들도 어. 짠하다. 그랬던 사람들 또라이마저도 다 결국 자기 삶에서 짠하게 사라져 갔다.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 멘트로 참 좋네요.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걸로. 은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